칼 구스타프 융, 집단 무의식, 원형, 그림자 이론을 만든 심리학의 거장. 하지만 이 남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섬뜩한 진실이 보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한 그 자신이 정신병의 경계에서 평생 비틀거렸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지만 정작 자신의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이었으며 스승 프로이트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배신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융은 1875년 스위스의 한적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죠. 하지만 융의 어린 시절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고 자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린 융은 밤마다 어머니가 자신의 방문을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이 융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여성에 대한 깊은 불신과 동시에 병적인 매력이었습니다. 융 자신도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스위스 소년인 인격 1번, 다른 하나는 18세기에 살았던 것 같은 현명하고 권위 있는 노인, 인격 2번. 융은 이 두 인격 사이를 오가며 자랐습니다.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융 자신도 평생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11살 때 융은 기묘한 경험을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신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 실존적 공포는 융을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12살 때 일어납니다. 어느 날 융은 바젤 대성당 앞에서 신성 모독적인 환상을 봅니다. 하느님이 대성당 위에 앉아 거대한 배설물을 떨어뜨려 성당을 부수는 환상이었죠. 융은 이 환상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사흘 밤낮을 고통스럽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이미지를 받아들였고 이것이 하느님이 자신에게 준 계시라고 해석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신성 모독적 환상을 신의 계시로 해석하다니. 여기서부터 융의 모순이 시작됩니다. 그는 평생 종교와 영성에 깊이 빠져들었지만 동시에 정통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죽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융은 의학을 공부하고 정신의학을 선택합니다. 1900년 25살의 융은 취리히의 부르크헬칠리 정신병원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관찰하며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환자들의 망상이 세계 각지의 신화와 비슷하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나중에 집단무의식 이론의 씨앗이 됩니다. 같은 해에 융은 엠마 라우셴바흐와 결혼합니다.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죠. 하지만 이 결혼은 시작부터 이상했습니다. 융은 엠마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안정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했던 걸까요? 융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1907년 융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일어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의 만남이죠.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전설적입니다. 그들은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프로이트는 50살, 융은 32살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었고 융은 프로이트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융의 첫 번째 거대한 콤플렉스가 드러납니다. 아버지 콤플렉스. 융은 자신의 실제 아버지를 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에게서 강력한 아버지상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넘어서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순이 두 사람의 관계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프로이트와 융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모든 것을 성욕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라는 거죠. 하지만 융은 이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융이 본 리비도는 더 광범위한 생명 에너지였습니다. 1909년 두 사람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배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꿈을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 융이 프로이트에게 사생활에 대해 질문하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네. 이 순간 융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프로이트가 진리보다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1912년 결별이 시작됩니다. 융은 리비도의 변환과 상징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 책에서 융은 프로이트의 성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프로이트는 분노했고 둘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됩니다. 1913년 마침내 두 사람은 완전히 결별합니다. 이 결별이 융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융은 정신적 붕괴를 경험합니다.
1913년부터 1919년까지 융은 자신이 직면이라고 부른 시기를 겪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정신병적 에피소드였을 겁니다. 융은 환상과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피로 뒤덮인 유럽의 환상을 보았고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자신이 예언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무의식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룻바닥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모래놀이를 했고 상상 속의 인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시기에 융은 필레몬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날개 달린 노인의 모습을 한 필레몬은 융에게 말을 걸었고 융은 그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융은 필레몬이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정신병일까요? 아니면 깊은 통찰일까요? 융은 이 경험들을 적서에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운 필기체와 그림으로 가득한 이 책은 융이 죽은 후 한참 뒤에야 공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죠. 융 자신도 이 경험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광기의 시기에 융의 가장 중요한 이론들이 탄생했습니다. 집단 무의식, 인류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저장소. 여기에는 원형들이 살고 있습니다. 노현자, 데모, 영웅, 그림자. 이 원형들은 모든 문화의 신화와 종교에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 그림자 개념은 중요합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입니다. 융은 우리가 그림자를 의식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림자를 부정하면 그것이 투사되어 타인을 악마화하게 된다는 거죠. 융 자신의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여성 편력이 그 단서를 줍니다. 융은 결혼 생활 내내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토니 볼프와의 관계입니다. 토니는 융의 환자였다가 애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동료 분석가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융이 아내 엠마에게 토니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학적 실험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자신 안의 아니마, 즉 여성적 측면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여성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엠마는 고통스러워했지만 결국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융의 가장 큰 위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림자를 통합하라고 가르쳤지만 자신의 욕망은 심리학 이론으로 포장했습니다. 융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도덕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죠. 융은 또한 나치 시대의 문제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1933년 융은 독일 정신치료학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학회는 나치의 영향 아래 있었죠. 융은 유대인 동료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리안 정신과 유대인 정신을 구분하는 글도 썼습니다. 융은 반유대주의자였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무신경했고 자신의 이론적 관심이 정치적 책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융은 이 시기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융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융의 가장 큰 기여는 인간 정신의 깊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개인적 억압의 쓰레기통으로 본 반면 융은 무의식을 창조성과 지혜의 원천으로 봤습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 이론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개성화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 뒤에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림자를 통합하고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인식하고 마침내 자기, 즉 전체성에 도달하는 여정이죠. 융은 또한 서양의 동양 사상을 소개한 선구자였습니다. 황금꽃의 비밀이라는 도교 텍스트를 연구했고 만다라의 심리학적 의미를 탐구했으며 요가와 명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마음챙김과 통합심리학이 인기를 끄는 것은 융의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배척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융의 이론은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많죠.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융 자신도 이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융의 여성관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심리를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남성 안의 아니마, 여성 안의 아니무스라는 개념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합니다. 융 자신의 여성 편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죠. 융의 정치적 판단력 부족도 심각합니다. 나치 시대에 그가 보인 태도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융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무의식을 탐구한 사람이 자신의 무의식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를 통합하도록 도운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와는 제대로 씨름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성을 추구했지만 자신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융이 말년에 쓴 자서전 기억, 꿈, 사상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삶은 무의식이 스스로를 실현한 이야기다. 이것은 겸손일까요? 아니면 책임 회피일까요? 융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무의식에 떠넘긴 것은 아닐까요? 융은 1961년 8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며칠 전 그는 마지막 꿈을 꿨다고 합니다. 거대한 돌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진 꿈이었죠. 이것은 전체성에 대한 표시이자 신에 대한 표시이다. 융은 마침내 전체성에 도달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융심리학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융의 심리 유형론에서 나왔습니다.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개념도 융이 만든 것입니다. 예술치료, 모래놀이치료, 꿈 분석 모두 융의 유산입니다.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영웅인 동시에 악당입니다. 현자인 동시에 바보입니다. 이 모순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 그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의 길입니다. 집단 무의식을 발견한 남자. 하지만 자신의 무의식은 평생 두려워했던 남자. 전체성을 가르쳤지만 스스로는 분열되어 있었던 남자. 칼 융. 그는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바로 그 위선과 모순 때문에 그는 더욱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론은 그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당신 안의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당신 자신의 일부는? 융은 그것을 의식하라고, 그것과 대화하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통합하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융 자신도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여정이죠. 하지만 시도할 가치는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의 무능함이 만든 권위적 독재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더 위대한 콤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